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주식시장에는 정말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이 밀물처럼 들어오던 바로 그때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금융의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게임 체인저, 바로 로빈후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그 로빈후드가 상장한 직후인 2021년 8월 23일에 발간된 바클레이스의 첫 분석 보고서입니다. 과연 당시 월스트리트는 이 무서운 신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정말 흥미로운 자료인 게요. 당시 시장의 그 뜨거운 열광과 또 냉정한 분석이 아주 팽팽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거든요. 로빈후드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아슬아슬한 위험 요소들을 아주 균형 있게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당시 시장이 로빈후드에 가졌던 기대와 우려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가장 먼저 보고서가 본 로빈후드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수수료 없는 주식거래 앱이라는 그 꼬리표를 넘어서는 그들의 궁극적인 비전, 이게 궁금합니다. 맞아요. 바클레이즈는 로빈후드를 그냥 단순한 주식 중개 플랫폼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그런 금융 슈퍼 앱으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금융 슈퍼앱이요? 네, 시작은 무료 주식, 옵션, 암호화폐 거래라는 아주 강력한 미끼로 젊은 신규 투자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거였고요.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게 첫 단계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수천만 명의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단순히 거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 현금 관리, 직불 카드, 대출, 은퇴 계좌, 심지어 선구매 후결제, BNPL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와, 정말 야심이 대단했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로빈후드의 가장 큰 무기로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품 및 엔지니어링 DNA를 꼽았습니다. 경쟁사들이 망설일 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암호화폐 같은 분야에 훨씬 빠르게 뛰어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거의 금융계의 아마존 같은 걸 꿈꿨군요. 그런데 그 모든 서비스의 시작점인 무료 거래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수수료 없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핵심 수익 구조가 궁금한데요. 특히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주문 흐름에 대한 지불, PFOF라는 개념을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바로 그 지점이 로빈후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 구조를 보면 거래 기반 수익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핵심 동력이었고요. 여기에 바로 그 PFOF 수익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객 예치금이나 마진 대출 이자 같은 순이자 수익이 한 19%, 그리고 로빈후드 골드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같은 기타 수익이 약 6%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제가 로빈후드 앱에서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면 그 주문이 바로 뉴욕증권 거래소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로빈후드는 그 주문을 거래소로 직접 보내는 대신에 시타델 갱권 같은 거대한 마켓 메이커, 즉 시장 조성자에게 넘겨요. 마켓 메이커요? 네, 일종의 주식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 도매상이요? 그럼 그들은 제 주문으로 뭘 해서 돈을 벌고 또 로빈후드에게는 왜 돈을 주는 건가요? 그 도매상들은 저와 투자자님 같은 수백만 명의 주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의 아주 미세한 차이, 즉 스프레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주문들을 자기들에게 보내준 대가로 로빈후드에게 일종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PFOF, 주문 흐름에 대한 지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투자자는 눈에 보이는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로빈후드는 그 주문 흐름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에요. 투자자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주문 정보가 상품이 되는 거네요. 그럼 그 PFOF라는 강력한 무기로 고객을 끌어모았다는 건데 그 효과가 대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요. 돈을 예치한 활성 계좌 수가 무려 2,250만 개에 달했어요. 2,250만 개요? 네. 이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1%씩 성장한 결과예요.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한 거죠. 연평균 111%요?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네요. 그런데 그 고객들이 대부분 기존 증권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바로 그 점이 더 놀라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86%가 투자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전무한 젊은 층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로빈후드가 기존 시장의 파이를 뺏어온 게 아니라 아예 주식 시장에 관심 없던 새로운 세대를 투자자로 끌어들여서 시장 전체의 판을 키웠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PFF 모델의 핵심이 주문을 마켓 메이커에게 파는 것이라면 그 마켓 메이커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일 수밖에 없겠네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사들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로빈후드의 강점이죠.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핵심 협력사는 시타델 증권, 그리고 서스케하나,
울버린, 딱 이 세 곳이었어요. 이들이 PFOF 수익의 대부분을 책임졌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았는데요? 특히 시타델 증권 한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로빈후드 전체 매출의 약 35%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잠깐만요. 35%요? 한 회사에서요? 네, 그건 사실상 그 회사의 운명을 맡긴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만약에 시다델이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끊어버리면 로빈후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바클레이는 바로 그 점을 매우 중요한 리스크로 지적했어요. 소수의 협력사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였군요. 당시 시장에는 찰스 숍이나 이트레이드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있었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새로운 핀테크 경쟁자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로빈후드만이 가졌던 경쟁 우위? 그 차별점은 뭐라고 분석했나요?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강력한 브랜드와 직관적인 앱이었습니다. 투자는 로빈후드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죠. 네. 둘째는 압도적인 제품 개발 속도였어요. 경쟁사들이 규제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는 동안 리스크를 감수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마지막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바로 우수한 단위 경제성입니다. 단위 경제성이요? 좀 어렵네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즉 CAC가 매우 저렴했고 그 고객이 평생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 LTV는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데 쓴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는데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5개월이요? 네, 이건 다른 최상의 인터넷 기업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뛰어난 수치였어요. 와, 그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네요. 하지만 그 고객들이 대부분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이었다면 그들의 평생 가치, LTV가 정말 높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첫 하락장을 맞으면 바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우려가 바로 바클레이가 지적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했는데 그럼 장부는 어땠나요? 실제로 돈은 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술 기업들처럼 성장을 위해 막대한 돈을 태우고만 있었나요? 그게 또 로빈후드가 다른 기술 IPO 기업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이미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흑자였군요. 네, 물론 회계상으로는 적자일 때도 있었지만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제외한 조정 EBITDA, 그러니까 상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미 흑자였어요. 2020년 조정 EBITDA 마진율이 약 16%를 기록했죠. 성장성도 인상적이었다고요? 네, 매출 성장세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2020년 매출이 9억 5,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바클레이스는 3년 뒤인 2023년에는 37억 8,500만 달러, 거의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와, 연평균 58%의 엄청난 성장률이죠. 특히 PFOF 모델은 고객이 늘고 거래가 많아져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장성이 매우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즈는 이 완벽해 보이는 하지만 곳곳에 균열이 있는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습니까? 바클레이즈는 로빈후드에 대해 이퀄 웨이트, 우리말로 하면 중립투자의관과 함께 목표 주가 $50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당시 주가가 42.64달러였으니까 약가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본 셈이죠. 하지만 비중 확대 같은 적극적인 매수 추천은 아니었습니다. 중립이라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성장 스토리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PFOF 규제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했기 때문에 차마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맞춰지네요. 서류상 완벽한 성장 스토리를 봤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의 토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봤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중립이었군요.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위험 요소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보고서는 크게 5가지 주요 리스크를 명시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PFOF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게 금지되면 매출의 75%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둘째는 투자자 손실 리스크. 경험 없는 2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플랫폼을 떠날 위험이죠. 밈주식 사태 때 특정 종목 거래를 막아버리거나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잦았죠.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그 평판 리스크겠군요. 정확합니다. 브랜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죠. 넷째는 암호화폐 집중 리스크입니다. 이게 아주 극적인데요. 2021년 2분기 암호화폐 미출의 62%가 단 하나의 코인, 바로 도지코인, 도지에서 발생했습니다. 62%요? 잠깐만요. 장난으로 시작된 밈코인 하나가 회사 암호화폐 사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다고요? 이건 사업 전략이 아니라 거의 카지노에서 한 군데에 올인하는 것 같은 리스크인데요? 그렇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리스크가 어쩌면 가장 뼈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액자산 고객 이탈 리스크입니다. 로빈후드를 통해 투자에 눈을 뜬 고객들이 경험과 재산이 쌓이면 더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버릴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보고서 직전 분기에만 평균 자산이 10배나 높은 20만 개의 계좌가 다른 증권사로 이전되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아, 그 마지막 리스크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돈을 벌고 똑똑해진 고객들은 결국 더 좋은 플랫폼을 찾아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로빈후드는 투자의 초등학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네요. 장기적으로 우량 고객을 붙잡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로빈후드의 장기 목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로빈후드의 장기 성장 목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던 셈이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금융 슈퍼앱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금융 슈퍼앱이라는 비전은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장밋빛 포부만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고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붙잡아두려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거래 기능을 통해 확보한 2,250만 명에게 현금 관리, 대출, 은퇴 설계 같은 서비스를 교차 판매해서 고객 1인당 가치, 즉 ARPU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리스크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8월 바클레이즈 보고서를 통해 상장 직후 로빈후드를 둘러싼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그 이면에 존재했던 차가운 현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의 민주화라는 혁신적인 비전, PFF 모델을 통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슈퍼앱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엄청난 잠재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규제 리스크, 초보 투자자들의 변심, 특정 파트너와 특정 코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바클레이즈 보고서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빈후드의 성공 공식과 실패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한 청사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고서가 나온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바클레이즈의 당시 분석과 현재 로빈후드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나 다른 종목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